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광복절 연휴까지 끝나면서 올 여름 휴가는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휴가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 전파가 걱정입니다. 정부는 증상이 있든 없든 곧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서 일터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직장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가 4차 대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이 고비를 함께 넘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1,4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휴가철과 연휴에 따른 확산 우려에 정부가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학교의 등교와 함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과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한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거칠게 비난하며 친일 설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조금 전 끝난 4차 토론회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반발과 당내 갈등 끝에 결국 경선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군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 시도 과정에서 여러 명이 숨지는 등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리 교민과 공관원들은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첫 소식,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우리 교민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민 1명과 공관원 3명이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프간 재건에 동참해온 우리 정부의 지원 계획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교민과 공관원을 태운 군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이륙해 제3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교민 1명과 이 교민을 지원하던 최태호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 3명이 모두 철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교민과 공관원들이 탑승한 비행 항공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두 시간 전에 도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불 공항 활주로에 한때 수천 명이 몰려들어 마비됐던 공항 운영이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철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프간 현재 남아있던 마지막 교민은 자영업자로 지난 6월부터 철수 권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결정을 주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대사관이 잠정 폐쇄됨에 따라 관련 업무는 당분간 카타르지대 대사관이 임시로 수행합니다. 정부는 탈레반 정권과의 외교관계 설정과 향후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아프간 재건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현지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 계획 등을 재검토할 방침인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세력이 어떤 정부를 구성할지가 첫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반군 탈레반의 전국 장악으로 20년 만에 철수하게 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철수 당시의 상황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레반과 앞으로의 관계 설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남북한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 갑작스럽게 공관을 비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1급 기밀 아니라도 소말리아 정부하고 연관된 자료들은 다 파기시켜. 지난 15일 주 아프간 대사관 임시 폐쇄돼도 영화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화상회의 도중 외국 공관은 빨리 공항으로 이동하라는 우방국들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정의용 장관이 즉각 일단 빠질 수 있는 건 다 빼라는 결정을 내리자 영화에서처럼 기밀 문서 등을 폐기하고 곧바로 대사관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는 도움을 처할 우방국을 찾는 장면도 그리고 있는데 일단 미국 대사관은 진즉에 다 철수들 했으니까 안 되고 여기서 가까운 이태리 대사관 두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번 아프간 탈출에도 올 상반기 미국과 맺었던 양해각서 MOU의 역할이 컸습니다. 육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미군 헬기를 이용해 대사관에서 공항까지 이동했고 민간 공항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항공편 역시 미군 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남은 우리 교민과 공관원 모두 안전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와의 외교 접촉 등 관계 설정입니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지키는 국가와는 협력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이 확보되고 필요할 경우 공관 운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프간이 다시는 테러의 온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모처럼 협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간 정권이 무너지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영국 외무장관 등과 통화를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는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에 개방적인 정부, 즉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아프간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이 더 이상 극단적 테러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约束和打击包括东伊运在内的恐怖势力，防止阿富汗再度成为恐怖极端势力的聚集地。 중국은 블링컨 장관이 서부 변경, 즉 신장의 동요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ecretary Blinken spoke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PRC State Counselor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Pakistan Foreign Minister Qureshi, UK Foreign Secretary Raab. 중국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것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화를 건 블링컨 장관에게 미군의 졸속 철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에 탈레반이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과 중국은 테러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모셔온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 장을 수여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에 이어 2년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정상의 방한이기도 합니다.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1년 앞두고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내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Қазақстан Кореямен серіктестікті жан-жақты дамытуға баса мән береді.
Biz өзара тиімді әріптестікті жоғары бағалаймыз. ынтымақтастықты тың қарқынмен жалғастыру가 мүдделіміз.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우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넓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기후변화, 산림 분야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기록관리와 무역, 수자원 관리 협력, 홍범도 장군 묘역관리와 지역개발 사업,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됐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함께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서운했습니다. 지난 1962년 항일 무장투쟁 공적으로 받은 건국훈장 대통령장과는 별개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 동포사회의 한민족 정체성 고취에 기여한 공로를 추가 인정한 겁니다. 한반도를 떠나 간도로 다시 연해주에서 머나먼 중앙아시아 커절오르다까지 장군이 걸어간 길은 자유와 평화, 정의와 평등을 향한 장엄한 여정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사망진단서 원본과 말년 수의장으로 근무했던 고려극장 사임서 복사본을 전달하며 장군의 정신과 유산을 토대로 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내정자 사이에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황 내정자는 일본 관광공사에 어울린다고 비난하자 황 내정자도 일본 총리나 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이 때 아닌 친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논란을 지렛대 삼아 경기도의 부정채용 의혹을 부각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황교익 내정자 과거 언행을 문제 삼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자 황교익 내정자가 직접 나서 친일 프레임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과거 일왕 초청 행사에 연미복을 입고 갔던 이 전 대표는 일본 총리가 어울린다고 맞선 겁니다. 그것은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느닷없는 친일 공방이 그것도 민주당 경선에서 벌어지면서 정작 실제 경기관광공사 채용 조건이 언제 어떻게 완화됐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논박은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만큼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 연이틀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띄우면서 민주당 내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비판을 계기로 친문 의원들의 집단 견제까지 본격화한 만큼 끌어안기 전략으로 대세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본격적인 정책 대결로 접어드나 싶던 민주당 경선이 또다시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감정 다툼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전방위적 견제에도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정책 대결에 주력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유지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발 끝에 두 차례의 경선 토론회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고 주자들 간 갈등도 한층 격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월권이다 아니다. 경론이 오갔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가 끝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선관위 출범 전 경선 준비위 차원의 토론회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이준석 대표가 수용한 겁니다.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되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관위를 26일 날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는 경준이가 경선 룰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며 토론회 개최에 힘을 한껏 실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당내 일부 중진들이 설득에 나선 데다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토론회 강행은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이 대표는 여기서 정리는 윤 전 총장이 아닌 토론회 논란을 의미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토론회 취소를 놓고 윤석열 캠프와 다른 캠프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아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연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홍준표, 유승민 등 기존 주자들은 토론을 피하는 윤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본선 가보세요. 온갖 네거티브 그다음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을 안 하려고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 보기 딱하다. 토론이 그렇게 겁나고 토론도 못할 그런 후보들이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시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경선을 책임질 선관위원장으로 경준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을 밀고 있지만 윤석열 캠프 층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6일 선관위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내부 경선이 시작된 정치권이 이른바 친일 공방과 역사 인식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내정을 둘러싼 공방은 급기야 연미복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일본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이렇게 연미복을 입었죠. 재킷자락이 제비꼬리 모양인 연미복, 남성용 서양 예복으로 왕실 만찬이나 무도회처럼 예를 갖춰야 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입는 옷인데요. 즉위식에 함께 참석한 남관표 당시 주일대사 역시 이렇게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아키의 아베 총리 부인이 전통 의상이 아닌 짧은 치마에 소매가 풍성한 화려한 옷을 입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 영국을 국빈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얀 나비 넥타이에 연미복 차림을 했습니다. 올해는 영국이 상주공관을 한국에 개설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야권 역시 역사 인식 논란으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광복절인 그제 SNS에 윤 전 총장이 안중근 의사를 참배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해당 사진에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글을 덧붙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혼동한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윤 전 총장 측은 SNS를 관리하는 실무팀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사진을 서둘러 교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이 아닌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고요. 하얼빈은 의거 지역입니다. 또 다른 야권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일제시대에 면장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혐의를 덮어 씌우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늘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이 지난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한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고 장준하 선생, 유신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도 헌신했는데요.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달 장준하 의문사 사건의 조사에 나섰죠. 과연 이번에는 진실이 드러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6명의 후보들이 오늘 4차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4차 TV 토론이 막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에는 부동산 정책으로 치열하게 서로들 한번 붙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아까도 잠깐 저희가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도 좀 꽤 격돌을 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4차 TV 토론은 어땠습니까? 이 총평을 한다고 하면은 예. 부동산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 공항파끼리 한번 뭉쳐보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얘기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했던 점은 공항을 과연 옮기는 게 이게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한 논란일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공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이용하는 공항이기도 하고 정찰기가 뜨는 공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파트를 짓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공항 부지 옆에 고도 제한을 풀어서 그래서 그 집을 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이 있는데 그 부분은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호 기본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후보들 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 이 부분이 이전에 네거티브가 많이 이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튼 맨 선두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다들 후보들마다 자기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 또는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지지한다. 이렇게 표를 갖다 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이제 원팀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약점을 잡아서 지지율을 깎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물론 이재명 지사가 지금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딱 물려 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TV 토론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황교익 씨 문제를 어떤 후보가 얘기를 꺼내나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정세균 후보 딱 한 명만 얘기했어요. 나머지 후보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침묵도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녹취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님. 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후보께서는 2017년 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황교익 씨 요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그리고 자꾸 제가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러시는데 이미 3년 전에 바꾸는 겁니다.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황교익 씨한테 받은 게 없는데 보훈 인사냐라고 하는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 지사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남들 옹호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삼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질문 딱 하나였다니까요. 저거 딱 하나예요?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거나 지금 각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캠프 인사들은 공격을 펼치는데 왜 후보 입을 통해서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일부러 피한 거죠. 그러니까 침묵도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게 곧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각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훈성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보훈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훈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인사
를 지금 이제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문 대통령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 입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각 캐포 인사들은 나와서 그렇죠. 강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직 문제에 대해서 계속 흔들었는데 이재명 지사직과 관련해서 여론이 움직일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교익 씨 문제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직 요구, 그러니까 사퇴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불러일으키게 만들면서 이재명 지사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오면 후보가 상처 입으니까 예. 후보가 말하지 않도록 했다. 캠프 측의 대변인이나 네. 캠프 측의 뭔가 선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황교익 씨도 나는 문 지지자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오라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또 얘기를 하네요. 이건 뭐 뭔가 방어적인 어떤 의미겠죠. 근데 황교익 씨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후보자 맞습니다. 입장인데.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가 지금 그 사장,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장이 지금 대선 캠프하고 싸우는 모양이 이렇게 보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익 씨의 경우에는 저 당분간 좀 조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신경민 의원이 사실 이낙연 캠프 쪽이죠. 예. 뭐 일본 요리를 더 이렇게 높이 쳐주는 게 뭐 일본 가서 그쪽에서 뭐 관광공사 사장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의 얘기였는데 바로 이낙연 후보의 뭐 복장이나 뭐 이런 거 일본 대사가 차라리 아니 일본 총리가 차라리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네. 뭐 책이라든가 논문 같은 걸 제시한다든가 이런 게 낫지 않나 싶긴 했어요.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황교익 씨는 그렇게 이번 논란에 휩싸여 들어가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임명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도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 국민들 요즘 음식 문화에 관심 많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 문화가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음식 문화는 과거 역사와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게 음식 문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곧 관광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음식 문화를 얘기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 맛집 찾아다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친일 논란 불러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화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짬뽕, 얼큰한 짬뽕 있잖아요. 그 일본을 화교를 통해서 일본으로 거쳐가서 나가사키 짬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식이랑 그렇게 섞이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곱창전골의 경우에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명란젓도 일본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이걸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규정해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그런데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사 찬스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죠. 근데 지사 찬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100%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붙는 건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예. 저는 당정청 합의, 여야 합의 100% 지급도 중요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거든요.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각 지방자치정부에 조정교부세를 보냈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경기도는 못 받았습니다만 5조 7천억입니다. 각 광역시도들이 서울, 경기 빼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재난지원금 10배도, 5배 정도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100% 다 줄 수 없다라고 늘 강조해온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물러섰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다수 나서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붙어보자 누가 옳은지 하면서 이 기본소득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거 흥미롭지 않으세요? 네. 김두관 후보는 경기지사직 내려오라고 할 때 아니 나는 경남지사직 내려놔가지고 뭐 난 피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사직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건 충분히 동의하고 동의한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고 봤는데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자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건 지사직 찬스를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똑같이 공격했거든요. 다 결정된 것을 왜 이렇게 중앙정부까지 결정하고 국회도 결정한 걸 흔드느냐 이렇게 정세균 후보는 공격했고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섭게 공격하려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기도가 100% 지급하려면 상위 12%에 지급하는데 4천억 원이 넘게 얼마가 돈이 든다. 든다. 예. 근데 경기도의 자영업자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하면 1인당 32만 원 정도씩 나눠줄 수 있는 힘든 금액이다. 사람들한테 집중한다면. 예. 그리고 경기도가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돈 지급하기 위해서 왜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느냐? 이제 아프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사실은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모두 다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위 12% 지금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도 이걸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배제와 차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나중에 기본소득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묶여갖고 함께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치열하게 뭐 토론이 벌어져도 괜찮을 만한 의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도 다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계속 좀 공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경기도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아마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야권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이준석 대표가 한 이제 발언이 문제인데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얽혀있던 몇 가지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는 있는 중입니다. 토론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토론회는 일단 발표회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발언이 툭 불거져 나왔는데 일단 정확하게 워딩이 뭔지 한번 좀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특정 주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금방 정리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기억과 양심을 걸고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그럼 윤 전 총장이 전체 흐름에서 이제 정리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셨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마지막에 확실하게 못을 한번 더 박는데 듣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얽혀있던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뜻인지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결국 정리될 거다 이런 해석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의중이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래요. 예. 들었다는 사람이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윤 전 총장을 지금 배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녹취록을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유력 대권 주자, 당내 주자하고 통화하는데 그게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이 된다는 거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 녹취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기자들한테 흘러들어가게 됐다. 네. 이게 이준석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하고도 통합 문제가 깨져버린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이번에 후보들하고도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말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까지는 갔다 하더라도 녹취록까지 간 것은 이건 참을 수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그 전 지사가 후보가 녹취록 얘기를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확 터져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면서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와중에 원희룡 전 지사가 이번 뛰어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더 크게 키워버렸으니까 아마 이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리더십을 저렇게까지 흔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것들이 몇 개 이제 가해지는데 이 대표 상당히 입지가 난감하겠어요. 당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들리는 후문을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대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 이 대표가 직접 정치를 하거나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해본 역할은 그동안에 별로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신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거세게 어떤 반발에 부딪히고 나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뭉게뭉게 커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각 대권 주자들은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분간은 앞으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장과 경선준비위원회는 빨리 해체하고 서병수 위원장은 내려오고 그리고 선관위를 빨리 구성해서 당대표는 손 떼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통해서 공정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곤혹스러워졌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물론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더 당이 흔들리면 진짜 비대위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상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가 물러서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갑자기 큰 또 동요를 겪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후보들한테 골고루 그게 또 다시 다 가면 모르겠는데 빠져나갈까 봐 걱정입니다. 뭐 이 정도의 워딩이면 좋았을 건데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토론회를 25일 날 한다고 하니까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토론회가 보고. 아니고요. 그건 발표회. 정견 발표회로 가는 거고요. 그건 예정된 건데 그것조차 안 해버리면 더 혼란상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안 났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다 각자 다르다고 하는 걸 오늘 최고위원회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선관위 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원장, 선관위 구성조차도 지금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큰 소리는 안 난다 하더라도 이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수도권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가철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도 의료진도 모두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검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는 대기줄이 겹겹이 늘어섰습니다. 미루고 미루던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아르바이트 출근을 앞둔 20대 대학생부터 가족끼리 춘천 여행 갔다 왔습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눈 깜짝할 새 첫 휴가를 보낸 군 장병도 부대 복귀 전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였는데 6박 7일로 나왔고 내일 복귀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은 부대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늘면서 진료소엔 벌써 연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끝나고는 월요일에는 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서울 서초구 차량 이동용 선별진료소도 잇따라 들어오는 차들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족여행 잠깐 갔다 왔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제출하라는 이유가 제일 크긴 한데 그래도 검사는 한번 받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오전에만 300 몇십 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연휴가 끝나는 날이라 그래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대유행 기세에 의료진들은 하루 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휴가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게 사실이지만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욱 걱정입니다. 제주도나 이제 가평 쪽에 그쪽에 이제 인증샷을 보내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막 항상 만석이라고 막 저희도 이제 놀러 가지를 못해서 좀 부럽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늘 느끼던 아쉬움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하루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85%를 넘었습니다. 이미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다시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은 85.3%에 달합니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직전주보다 12.2%포인트, 한 달여 전과 비교하면 8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델타에서 변이 부위가 추가된 델타 플러스 감염자도 1명 늘었는데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백신 회피력이나 중증도가 델타 변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람다 변이는 국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람다 변이가 이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이들에 대비한 그 일반적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돌파 감염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00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65%가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대부분 돌파 감염입니다. 지난달 말 이후 모두 159명이 확진됐는데 접종 완료자가 134명입니다. 감염 자체를 막지 못했지만 위중증 7명, 사망자는 3명으로 중증 진행을 막는 백신 효과가 75%에 달했습니다. 완전 접종률 80% 이상인 집단임에도 델타 변이, 고령의 기저질환자, 산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높았던 것으로 요양시설 어르신 접종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만큼 항체 지속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데다 감염력 높은 델타 같은 변이가 계속 확산할 것에 대비해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낙에 항체가 떨어지면 돌파 감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유행 상황 길어지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속 문제될 거예요. 이제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비율이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한 그 데이터가 이제 8월, 9월에 쌓이면 이제 위험 순위를 넘어간다 생각하면 이제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죠. 정부도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정해지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은 모더나사가 8월과 9월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이번 주말까지 밝히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사가 7, 8월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 물량은 총 1,046만 회분입니다. 7월 196만 회분, 8월에 850만 회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이달 초 130만 회분에 불과하고 8월 도입부는 절반만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공급 물량은 916만 회분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9월 초까지 제공해달라고 모더나 측에 요청했으며 구체적 공급 일정을 이번 주에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접종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모더나가 또다시 공급 차질을 빚더라도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또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삼성바이오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모더나 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측은 품질 검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내세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위탁 생산과 여러 가지 품질 검사, 허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볼 때 현재로선 미도입 백신 물량을
조기에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앞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백신 스와프 같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들은 오늘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부분 등교를 시작했고 2, 3단계 지역은 상당수 전면 등교를 시행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첫날. 부모님의 손을 잡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 행렬이 이어집니다. 40일 넘게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 걱정도 되지만 모처럼의 등교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등교를 한다니까 건강 좀 유의해서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가야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수업을 해야 머릿속에 남고.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21%인 4,300여 곳이 개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면 원격 수업은 10%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2, 3단계인 광주와 전남북, 충남북, 강원, 대구와 경북, 울산과 세종은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와 싸우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방역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중 방역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 이하는 전면 등교, 4단계는 3분의 2 안팎 등교로 등교가 더 확대됩니다. 본격적인 학교 방역 성패의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등교 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진단 앱이 접속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학 첫날 5점을 남겼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구미의 원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산은 물론이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인 성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우선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혈액형 등을 토대로 숨진 아이를 석 씨 친자로 판단했습니다. 석 씨가 아이를 낳은 시기로 추정되는 2018년 3월쯤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출산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의 딸 김모 씨가 출산한 다음 날 저녁부터 17시간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바꿔치기가 이뤄진 하루 사이에 아이 몸무게가 0.225kg 줄었고 신생아 식별띠가 빠져 있었던 게 이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운 김 씨 부부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점, 피고인의 둘째 딸이 출산한 여아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앞서 친딸로 알고 키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아이를 낳고 바꿔치기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사라진 아이에 관한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인 성모 씨에 대한 1심 판결 오늘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복잡합니다만은 일단 저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정말 낳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아기를 낳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빈집에 3살 여아가 버려진 채 숨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외할머니와 알려졌던 석 씨가 또 그 시신을 감출했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석 씨의 딸이 친모가 아니라 석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이 아이인 걸로 그렇게 밝혀졌고 오늘 법원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4차례에 걸쳤던 DNA 검사였던 겁니다. DNA 검사였고 DNA 검사와 함께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이 아이를 낳을 쯤에 이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출산과 관련된 앱을 깔고 또 영상을 시청을 하고 또 여성용품을 구매했던 정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자신의 딸이 낳았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고 이 딸은 그러니까 이 석 씨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키우다가 이게 이혼한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라는 것 때문에 방임을한 나머지 그렇게 알고 방임을 나머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된 겁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 이 석 씨의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끝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딸도 그 사실을 왜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황들 때문에 결국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석 씨의 딸이 맞다. 그러니까 숨진 아이가 그렇게 이 법원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면 결국 두 아이가 존재했었는데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 바꿔쳤다는 것을 본인이 한 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아마 재판부의 추론인 모양인데 바꿔치기 한 증거도 사실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그러면 원래 그 손녀였어야 될 실제 손녀여야 됐을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에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것으로 그렇게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 정황을 봤을 때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작스럽게 체중이 신생아가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산모 아이들에게 착용하면 그 감식 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띠 그게 어지간해서는 잘 끊어지지 않는데 그게 끊어져 있었다거나 또 실제 당시에 산부인과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호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지장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를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바꿔치기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바꿔치기 했는지는 사실 입증까지 그 부분이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끌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약취 유인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관여된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에서 13년 구형에서 8년으로 선고를 했는데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은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바꿔치기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이가 생사는 어떻게 된 건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면 이게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행히 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될 텐데 아예 이 부분에서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도 판단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친모로 밝혀진 이제 그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은 뭐 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것도 지금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의하기도 하고 계속 뭐 일관성 있는 어떤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이 사건의 특이한 부분은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파일러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 아주 조그마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얘기도 하지를 않았고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살이 쪘다라는 진술은 있었지만 실제 만약에 자신의 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면서 남편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심지어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긴 하지만 유전자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재판부가 사실 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학적 판단까지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오늘 법적으로는 판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제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이거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인천에서 3살 난 여자 아이가
무책임한 친모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건. 최근에 경찰이 친모를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이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지난달 말쯤에 이 어머니가 한 2, 3일 정도를 집에 두고 나갔다 오니 아이가 숨져있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현재 이제 교제 중인 다른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려둔 아이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부검 결과 뭐 타살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그 굶주림이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시에 그 시점이 지난달 한 23일, 24일, 지난달 말경우 굉장히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3살 아이가 제대로 돌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 버려져 있었다라면 이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아동학대 살해 쪽으로 더 강하게 혐의를 바꾼 겁니다. 얼마든지 뭐 보호나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간다면 그냥 양형이 너무 심하다 정도만 쟁점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쟁점이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과연 아마 다퉈질 부분들은 진짜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이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를 적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정도까지 할 수는 아니고 아동학대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치사, 아동학대 치사 정도의 그실전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한 것이 뭔가 이렇게 대단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워지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죠. 아동학대 특별법까지 만들어도 참 줄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고 더 강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끊임없이 이제 지적된 부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의 법적인 단계 이전에 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에도 더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하자.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주자라는 것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시설이 그럼 잘 마련이 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또 이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보호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시설에 보내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도 한 가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되는 교육도 뭔가 좀 다시 한번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랬더라면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사율 100%로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원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농가 감염이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소독약을 내뿜는 차량. 돼지 농장 주변으로 쉴 새 없이 방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미돼지 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강원도 인제 돼지 농장. 결국 1,7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1일 농장과 불과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울타리를 쳐놓긴 했지만 산속에 있는 농장으로 야생 멧돼지 접근을 100%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여기에 앞서 지난 8일 ASF 감염 판정을 받은 인근 고성 지역 돼지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도 다녀갔습니다. 그 사료차가 여기 사료 싣고 왔었거든. 여기서도 또 요 꼭대기에서 또 돼지 요만하게 죽은 게 병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방역 당국은 강원 지역의 경우 야생 멧돼지가 활동하는 곳은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과 소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 내부를 제외하면 주변 어디든 출입 제한은 없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이라 해도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 겹겹이 쳐놓은 울타리로는 멧돼지 이동과 바이러스 남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강원도 전역에 퍼진 ASF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까지 안 터졌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터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계속.
ASF 바이러스가 강원도를 벗어나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경북과 충청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치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도 높지만 전염성도 강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약 38km 떨어진 인제에서 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는 종종 나왔지만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지난 5월 강원 영월의 흑돼지 농장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입니다. 때문에 추가 확산이 계속된다면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했고 시중에서도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17%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수요가 늘었고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까지 예정돼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돼지고기 수급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돼지고기 공급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사육 돼지 수도 1년 전보다 0.6% 늘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나올 물량을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땡겨서 출하할 수 있도록 국내산 물량을 확대시키고요. 정부는 추석을 전후해 돼지고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여부가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인 오늘 낮 12시 10분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오후 4시까지 18만여 건에 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와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133만 곳입니다. 업종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모두 3조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매출 감소 기준은 8개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넓혔으며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상 2차 지급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폭염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들 중에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계시죠? 네, 에어컨 달면 되는데 에어컨 못 달죠. 왜냐하면 전기만 쓴다고 눈치 보이니까 쉽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민들이 싫어해서 에어컨 못 달아. 예,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상당히 좀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볼까요? 감시적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보시면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직업 아니죠.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 규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바꿉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비하는 겁니다.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비원들이 머무는 경비실, 냉난방 시설이 어느 정도는 구비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먼지라든가 해로운 물질들이 접촉이 안 되도록 하고 시끄럽지 않아서 좀 쉬거나 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수도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경비실을 창고로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좀 편히 잘 수 있도록 공간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도 적정 수준으로 근무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죠. 보십시오. 휴게 시간을 외부에 써 붙여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경비원들이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쉬시는 시간입니다 해서 아무 때나 찾아와서 데리고 가서 뭘 부탁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월 평균 4번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됩니다. 또 하나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신과 몸을 상당히 망가뜨립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퇴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퇴근하고 한 사람은 남아서 밤샘을 하고 그걸 교대한다든가 경비원이 따로 있고 관리원이 따로 있어서 임무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3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데 아파트마다 사정이 달라서 좀 어려우실 겁니다. 혼란스럽기도 하시고 갑자기 바꾸기는 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전담 컨설팅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방역 대책까지 검토하며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근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역 지침을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한식당.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뒤 매출은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주고 나면 문을 열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럴 바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셧다운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확산세를 잡은 뒤 정상 영업을 허용하자는 게 업주의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장돼 버리면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견뎌낼 데가 없습니다. 아예 숏오프를 해가지고 저녁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나서 단시간 내에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짧은 기간 내에 끝내는 게 맞지 않나. 거리두기 4단계는 벌써 6주째. 지난해 집합금지 기간까지 합치면 1년 반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한 유흥업주들은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집합금지가 능사나는 볼멘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닫고 있어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합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굳이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강화된 거리두기에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너무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대로면은 좀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활 속의 거리두기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일터에서의 좀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함께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직원들은 휴가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건소 직원의 30%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 송은희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부터 감염병 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업무입니다. 마감 기한도 따로 없는 데다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하니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최근 수술 때문에 병가를 낸 것 말고는 푹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염병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긴장감을 상시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름 휴가를 실은 한 절반도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이처럼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보건소 직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 국민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80%는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코로나19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폭증한 업무량과 민원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대부분은 지금 당장 휴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정부는 심층 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270억 원을 들여 보건소당 평균 9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 보건소 조직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정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의 역학조사, 민원 처리, 자가격리 관리, 방역 소독, 민원 처리까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을 내다보는 지금 반짝하고 많은 일회성 관심이 아닌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아 님이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반군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2813님. 현지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우려스러운데 무사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고요.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 때문에 걱정이 많죠. 9330님, 머뭇거리는 순간에 집단 감염이 퍼지는 만큼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지금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제주도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